안녕하세요. 저 민유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들리겠네요. 앞에 이제 전체적인 영재고 입시의 아웃라인과 배경은 이제 김 부원장님이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원 영재고원에서 사실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기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입시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맥을 짚고 반을 운영하며 그 다음에 연간 프로그램을 짜는 운영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교무실의 역할에서 학생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묘하게 계속 바뀌어가는 입시 이슈를 어떻게 선정하고 학생들의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 맥을 짚어주는 그런 기술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류에 관련된 것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핵심 시험에 당락이 결정되는 핵심 시험의 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방식의 학생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영재고는 예전에 2단계 입시 출제 방법을 계속 구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단 세트형 10개를 내고요. 3단 세트형의 대개들 출제 방식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기 쉽게, 어머니들은 알기 쉽게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시니까. 첫 번째 꼬리 문제는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의 상황 제시를 하고 이 전체의 상황에 대한 일반화의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스텝으로 모든 수학 가서 문제가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단 세트형을 고수하는 이유는 저는 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3번인데 요즘에 어떤 학생들의 학습 변화가 있냐면 10년 전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은 단답형 10개로 수학 평가를 했었습니다. 서울영재고도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자 할 때도 능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아니면 선배들에게 인터넷 많이 뒤져가면서 저희들 때는 인터넷 없었지만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도 간결해졌어요.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저널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저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되는 그런 흥미 위주의 서적들에서 요즘의 이슈들을 과학 수학 이슈들을 아주 정교하고 간결하게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매체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의 정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정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회 현상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영재 학습을 자기 업으로 삼고자 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20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8년, 19년 전에는 저희 또래들하고 같이 이쪽 계열의 사교육에 몸을 담았다가 한 10년쯤 전에는 이제 지금 나이로 보면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의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30대 초반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뭐가 달라졌냐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뭐고 행간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건지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요즘에는 좀 잘 안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영 딴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소통법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보면 10분 순삭이라고 하죠. 모든 그 복잡하고 그 다양한 이 사실을 간결하게 5분 내지 10분 내지 그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그 핵심만 알고 싶어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찾아가서 탐구해서 내려온 결론을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만들어준 것만 이렇게 그 습득하는 그러한 그 경향성을 갖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러니까 어디 그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상대방한테 베네핏이 있는 것만 나한테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어머니들 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들 때는 보험사 직원이 와서 계약서도 받아주고 고맙다고 가잖아요. 근데 보험금 탈락하면 어떻습니까? 절차가 엄청 복잡하죠. 영재고 입시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나한테 편하게 주어질 수 있는 정보들을 알기 쉬운데 그 정보들을 직접 찾아가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수집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꼬리 문제 3번만 내면 대개들 학생들이 어떤 경우를 받냐면 10문제 중에 3문제는 자의적으로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핵심을 놔두고 딴짓을 하다가 자기 수학과학적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에요. 요거는 KMO 시험을 봐도 요즘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단 2-3립짜리 문장의 그 문제를 공을 상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장이 3문장, 4문장으로만 길어지면 이게 뭐 어떤 마가 끼었는지 A라는 상자에 3개, B라는 상자에 2개. 그럼 A, B 상자 합해갖고 공을 5개 넣는다는 얘기네.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제를 읽는 과정 중에 엉뚱한 판단을 내려고 나중에 해놓은 결과물들이 영 딴짓이 되는. 그거는 사실상 거기까지도 실력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수학과학적 역량을 쌓아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1, 2번을 내는 겁니다. 이걸 단문항 하나로만 내면 답안이 영 다른 답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려주고 우리는 이걸 할 거야 라는 학생들이 탐구해야 되는 목표까지 제시해주면서 그 다음에 수학과학적 창의 사고 역량만 판단하는 이런 스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영재고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문제 출제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입시 설명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문제 정보도 많이 얻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알기 쉽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예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딱 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제 나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팔 요 끄트머리에다가 실로 추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팔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실이 고정되어 있는 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실이 감기게 되겠죠. 예. 실이 감기다가 이제 요 추가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3번 감아서 여기에 도착했다. 이 무게에 따라서 몇 번 감기는지가 다르겠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자 5번 감길 수도 있고 3번 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겼을 때 실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5문제가 평가 기준이었으면 요거보다 좀 쉬운 거 2개,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2개. 그래서 이게 딱 중간 포지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를 맞으면 2단계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 합격의 분수령이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입시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선행지식하고도 차별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시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경시 공부와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아까 김 부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단계는
사실상 통과 의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격권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가능성을 점지하기 어려운 얘는 가능성이 뭐 한 70%예요. 경험상 얘는 가능성이 한 30%야. 이런 애들은 가능성을 점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얘는 가면 안 돼.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가면 안 돼. 그런 애들을 걸러내는 장치의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서울영재고는 어떠한 그 역량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냐 이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3단계 문제를 가져왔어요. 딱 한 문제입니다. 딱 한 문제고요. 40분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다 그렇게 좀 전에 문제처럼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은 단순해요. 네 변의 길이가 무리수이고 하나가 대각선이랍니다. 그러면 저런 사각형을 요점에서 수선 내리고 요점에서 수선 내리면 직각사각형 4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4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가장 긴 변을 제외하고 자연수로 변의 길이가 결정돼야 된다 하는 상황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꼬리 문제 1번에서 문제가 파악이 되셨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두 문제가 나왔어요. 한 변 길이가 전체 둘레 길이가 여기 빠졌네요. 예,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잠깐만요. 2입니다. 2이고 둘레 길이가 20일 때 저런 모양을 하나 만드세요. 두 번째,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짧은 변 길이가 4고 저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게 두 개 문항으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40점이었거든요. 한 문제에서 40점. 그죠? 이거는 꼬리 문제 1번에서 그 기본적으로 한 6점 정도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이 전체가 이 두 문제가 36점이었는데 이거 하나 15점 하나 21점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한 애가 이걸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죠? 대개들 이거 두 개 다 하구나. 대개들 이거 두 개를 다 못했어요. 이것만 한 애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걸 했으면 이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면 35점이 확보가 되어서 3단계에서 바로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영재고 수학 분야로 보면은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3단계에서 결판이 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2단계는 통과 의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의 그 실력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데이터링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한 판단 기준으로서 역할이 되었느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한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한 학생은 못한 학생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쟤는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쟤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학생도 있고 참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시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웠던 시험이 됐다는 거는 분명히 저거는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봤었는데 안 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그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들어갔고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사고를 요구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업무를 다 끝내고 한 새벽 1시에 도시락 하나 먹고 한 30분 정도 졸면서 이거를 들어가 봤어요. 내용을. 제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뭘 하라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초반 모델링이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그 작성 절차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크게 제일 궁금했죠. 이게
소위 말해 열린 문항인가 오픈형 문항인가 뭐 글이 쉬우니까 뭐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절차를 보겠는가 아니면 답이 딱 정해져 있었고 요 그림을 찾아가는 과정 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학생 능력을 보는가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그림을 찾아가는 과정적 절차는 수론의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수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수론이라고 하죠. 완전 전문 정수론 아니고 수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내밀한 지식이 체화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설계로 들어가는데 설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 소위 말해 노가다노가죠. 분류의 그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 5가지를 직접 데이터링해서 표를 다 작성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작성해서 끝나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요 2개 다 요구되는 그림은 정확하게 하나밖에 못 나왔어요. 이거를 찾은 학생들은 들어갔고 이걸 못 찾은 학생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것이 또 관건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가장 핵심 시험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경기과학고입니다. 경기과학고입니다. 경기과학고는 1교시에서 이제 100분짜리 8개가 빠졌고,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좀 알기 쉽게 표현을 드리면, 비수도권 영재고가 이번에 4개 학교가 공통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대전대구, 광주, 인천 이렇게 대전 빼고 세종, 대구, 인천, 광주 4개 학교가 공통문항 8문장을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형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영재고가 8문제를 2단계로 평가해서 학생들을 100번 시험 봐서 뽑았는데 그 시험이 경기영재고 1교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탐구설계 100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경기는 서울과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수학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딱 한 문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전개도래요. 모으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 직접 오려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참 어려웠는데 유아용 매직 블록 큐브 매직 블록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런 모양 나오거든요. 예, 그 모양이 되라는 것을 이제 설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학생들 그 종이 찢어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종이 찢으면 반칙입니다. 종이를 회전하면 반칙입니다. 머릿속으로 인간지각력이 써야 되나요? 그죠? 해보지 않은 학생이 맞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8문제 중에 8문제 중에 2개가 공간지각력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것이 합격의 분수령이었을 거라고 판단해요. 2단계는요. 1교시는요. 나머지는 흔히 보는 문제입니다. 흔히. 그다지 뭐 따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교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경기영재고가 어떤 입장에서 수학 분야를 출제하는지 좀 감을 잡히지 않겠습니다. 4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영재고 2단계 2교시는 한과형 2단계하고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 거의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단 세트형 4개로 심화 소설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수학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좀 무리가 될 거라고 봐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주 화두가 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요. 표절률이요. 표절률을 판단하는 2가지의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배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나는 물리의 광학을 좋아한다. 그냥 아무 예를 든 겁니다. 자, 이 표현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어떤 논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한 단어, 2번째 단어, 3번째 단어, 4번째 단어, 그 다음에 후속적, 여기 후속으로 따는 5번째 단어, 여기 뭐 그래서 이렇게
5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제 어떠한 다른 저희 논문들의 문장과 쫙 비교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연속된 단어가 동일하게 있는 것은 최대 유사도라고 하여, 유사도가 이거는 5개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문장이 나타나면 5단어니까 유사도 5가 추가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장을 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을 100개와 논문들을 컴페어링 한다. 그러면 이제 컴페어링 되면 유사도가 5, 4, 7 이렇게 쭉 찍힐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적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학생들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냥 과제 리포트 낼 때도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하는 학생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가감을 하죠. 정말. 응? 좋아함으로. 응? 그죠? 그게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내용적인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장에 여러 가지 가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정 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런 겁니다. 나는이라는 게 있고, 문장에 나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이 섞이더라도 물리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이에 다른 단어가 끼어가더라도 요것들이 순서대로 나열된 정도도 유사도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완전 게으른 학생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학생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인 장치를 해서 문장도 좀 가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전은으로 바꾸고, 이런 이제 장치를 해놓은 학생들도 훨씬 더 못 피해가는 조금 더 날카로운 체가 되겠죠. 네, 그게 두 번째의 표절률의 계산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계산 요 표절률, 유사도에 대한 표절률의 계산 알고리즘을 어디 있어? 여기 없어졌네요. 페이지가 좀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코딩의 영역 바로 전에 있는, 코딩의 영역에 바로, 코딩은 이제 파이썬이나 C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에 순서대로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if, 결과. 응? 요 첫 번째 알고리즘의 순서도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리즘의 순서도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어를 유사도를 직접 측정할 거다. 그러니까 꼬리 문제 1번이 어떤 거냐면, 단어열이 이렇게 됐을 때 알고리즘 1을 돌렸을 때 유사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라. 그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됐을 때 알고리즘 2를 돌렸을 때 유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해라. 그 다음에 꼬리 문제 마지막 번에서 어떠한 문장을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유사도가 얼마가 나올지를 문장을 한번 설계해 말하는 게 전체적으로 수학적 능력을 판단한 건 맞는데, 지금 학생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학적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런 정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하지만 표절률 아주 흔히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요즘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표절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절차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사실상 표절 검사하는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돌린 그 결과예요. 이제 어떤 학생이 요런 논문이나 아니면 자기소개를 냈다고 쳐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두 가지 알고리즘 어떤 좀 더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죠. 만들어가지고 표절률을 조사해서 나타난 이러한 계산 결과의 어떤 실사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위에 정보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 표절률이 어떻게 나온 거지? 저 계산법은 뭘까? 저기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경험도 하게 되겠죠. 이 경험도 하게 되겠죠. 자,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그 백신 접촉 센터를 설계하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크게 이제 수학적인 제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서 하루에 최대로 많이 그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만들 수 있는 백신 접종 센터를 실제로 설계하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한 문제에 70분짜리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 그림 그려서 답이 얼마일까를 도출하는데 70분을 주어진 거죠. 서울과학고는 40분 정도 했는데 이거는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70분이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경기경제고의 입장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경향성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는 2단계 2교시 문제였고, 이거는 3단계 가장 핵심 시험 문제였는데, 만약에 요 표절률에 대한 알고리즘을 두 가지 제시하고 실제 순서도를 보여준 상태에서 꼬리 문제 1, 2, 3, 4를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여기까지만 정보를 주고 이 알고리즘 1, 2에서 유사도를 실제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라고 문제를 냈으면 요거는 3단계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작년에도 이러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자, 다시요. 역으로 이 문제를 실제로 백신 접종 센터를 요런 그림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방역 수칙에 어떠한 룰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꼬리 문제 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10시에 몇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11시에 여기로 나오게 되면 몇 명이 접종돼서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면 최대 효율을 접종받는 사람의 그 수를 최대로 효율적으로 많이 뽑아냈으면 여기에 인원수는 몇 개고 의자는 몇 개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는 2단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경제부는 이러한 생활융합형 주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수학과학적 경험들을 여러 가지 후보로 데이터를 해놓고 문제를 중등부 수준에서 어디까지 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절률에 대한 거, 그러면 표절률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렇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표절률에 대한 거는 아까 그 알고리즘을 그리는 문제로 설계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행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못 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 문제를 내려고 하는 의지를 나는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경제부는 결론적으로 주위에서 핵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그 다음에 수학적 실생활 사례들에서 실제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고 거기서 중등부 사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학적 한계치를 가지고 문제를 제작한 다음에 이거는 5분짜리의 문제야. 그러면 1단계 1교시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10분, 15분 정도의 문제야. 그럼 2단계 2문제로 가는 거고요. 3단계 문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는 중학교 사고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그러면 거기다 배치하는 문제를 제너레이팅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서울영재고가 완전히 다르죠. 서울영재고는 답이 정해져 있는 완전히 특혜청, 그 다음에 학생들의 공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히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반면에 이거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위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나 이제 기초 경시 분야는
뭐 안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1교시 이 8문제에서 한 6개, 7개 정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시 문제나 아니면 정석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니까 그것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한과형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과형을 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과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금 연타를 한 3년 정도 이어오고 있는 맥락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 대신 한 가지만 달라졌다면 1교시 아니 이 기초평가 10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고 나머지 3단 세트 4개가 그대로 3단 세트형, 그러니까 소문항 3개 딸린 대문항 4개가 그대로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것은 입장이 그대로 고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과형은 저기 3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평가를 했냐? 그게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3단계는 시험을 안 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면접평가만 봤는데 어떤 면접평가가 3단계에서 출제되는지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3단계가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한과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과형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사례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갖고 가져왔는데 한과형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과형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과형 들어갔을 때 학점 평점이 2.0 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아요. 그럼 학사경고돼서 제적된 학생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학사경고를 2번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되는데요. 한 번 받으면 정상적인 학사경고가 아닌 학점이 나오면 이전에 있는 학사경고는 이제 기록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연타로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학사경고 한 번 받으면 그 다음 성적 나오기 직전에 휴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쫓겨나는 경우를 피해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같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던 만약에 3일 1조로 실용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저번 학점이 좋지 않아요. 이번 학점도 좋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래갖고 휴학을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이 그 3명이 할 역할을 2명이 해야 되니까 나머지 학기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휴학생이 조별과제 무임승차 등으로 같은 모든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자괴감에 괴로워한다. 이거는 이제 나무 위키에 들어있는 한과형들의 실제 기술들입니다. 왜 문제를 이런 걸 물어봐요? 모둠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친구가 있다. 같은 모둠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야, 이거는 학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왜 학생들한테 물어봐라. 아니, 걔들이 해결 못해갖고 골치 아픈 문제를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거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거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면 인성 면접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봐야 될 과정이다. 이제 한과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포괄적으로 어떠한 인재상이 요구되는 공사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서울경기 한과형의 수학 문제를 실제적으로 득점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로 크게 출제 유형은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고요. 열린문항이라는 거죠. 열린문항은 경기형제부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백신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가 최대 인원이 얼마가 될지는 학생들한테 의견을 분분해서 그 모델링도 쉽게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답을 정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학적 논리 정합성이 어느 정도 맞느냐 정도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인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느 정도 평가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상 진짜로 답은 무엇인지 구하기 어려운 열린문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70분짜리 가장 큰 핵심 지점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올해 큰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라는 거죠. 서울경
변화경기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서술형이기 때문에 뭐 이슈라고도 얘기하기 어렵지만 요거를 뽑은 이유는 학생들한테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KMO 그다음에 경시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서술형과 그다음에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나오는 서술형은 본질적으로 다른 그 수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영재고 입시가 서술형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서술하면은 KMO 2차 서술 아니냐, 그래서 KMO 2차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요. 제대로 당하고 계신 겁니다. 제대로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KMO 2차의 서술은,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KMO에 관련된 일만 15년을 했습니다. 15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저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실제로 끝까지 경험도 많이 시켜보고요. 그러면 KMO 2차가 요구하는 서술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재고가 요구하는 서술은 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영재고가 요구하는 서술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이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런 걸 있잖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말해봐.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서술을, 이러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MO 2차 서술은 전체적인 수학적 언어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함수방정식이 문제가 나오면 F가 존재한다 가정하자. 마지막에 이러한 그럼으로, 그 다음에 어미조사는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여 식을 1번 달고 2번 달고, 이러한 문법을 배우는 거에 가까운데 영재고 서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재고 서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시험에 들어가고 뭐 점수는 이렇게 서술해야 되고, 이거는 말을 써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 그 기한 그림에 이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영재고 서술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 문법이나 아니면 표현이 틀리더라도 채점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타적인 표현을 도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거를 요구하는 게 영재고 서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KMO 2차 필요하다, 왜? 서술이 그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행동의 그 공부로 가지 마시라, 그 얘기는 좀 드리고요. 왜냐면 그건 참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남들에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타적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야 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그거를 요구하는 게 바로 영재고 서술이고, 저걸 따로 언급드린 이유가 학생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거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쟤한테 한번 얘기해봐. 응? 너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해봐.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한테,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네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쓸지 한번 시뮬레이팅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걸 많이 던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 서술형은 저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열린문항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실생활 탐구 사례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탐구 설계를 해놓으로써 이제 늘리는 수학교, 요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슈는 이런데 왕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탐구 설계. 그러니까 특히 경기경제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이제 그 문자 인식 기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가 보면 왠지 내년에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학생들 그 타블렛 PC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타블렛 PC 맨 밑에 보면 여기 키보드 여기 필기 인식 부분이 있어. 뭐 통 누르면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여기 글자 쓰는 바가 나오는데 긴 머시기 뜨면은 그거 문자로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번 문제에 나왔었는데, 그게 수학적인 알고리즘 행렬과 관련된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자 인식 기능이 도대체 어떤 수학적 원리로 되는 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표절률 같은 거.
그럼 어떤 일로 표절률을 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접종센터 갔을 때, 그럼 이게 어떤 수학적 원리로 이 공간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건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고,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소개서의 탐구 설계부터 이제 일관된다는 거야. 자기소개서에 그런 말씀이잖아. 네가 구체적으로 수학에서 뭐 어떤 자기를 발전시키는 뭐 그 탐구 사례가 있으면 적으라. 그런 걸 적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거고, 3단계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설계시켜 본다는 거야. 서울영재고는 조금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탐구 설계가 핵심화도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습득 능력,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문제가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 좀 너무 길어갖고 죄송한데요.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영재고에서 수학에서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이런 겁니다. 엄마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품평을 해요. 학원에 가가지고 엄마 이거 문제 너무 길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줘.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거기서 왜 문제가 좀 어려우면 문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왜 설명을 안 해주지? 그거에 대해서 학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은 문제가 길어요. 학생들은 읽기가 싫어요. 꾸역꾸역 읽어갖고 이해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된지를 확인해 보면 영 빠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아 이거는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야.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파악된 문제는 이런 방법을 갖고 풀어야 돼. 방법 지시를 해줘.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갔을 때는 이런 절차가 있겠지. 그럼 이런 절차에서 계산을 하면 39번 13원에서 485씩이 나올 거야. 이거를 다 보여줍니다. 그럼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뭐로부터가 되겠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됩니까?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한 5단계의 그 수학적 어떤 그 문제풀이 절차를 싹 다 선생님이 시뮬레이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 인식 단계에서도 학생이 문제가 되면 점수를 못 받아요. 문제 인식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방법을 설계를 못하면 그 학생도 점수를 못 받아요. 문제풀이의 방법을 설계했는데 그 다음 절차로 들어가죠? 그럼 식을 나란히 세워갖고 이 식을 뭐 뒤에 연립해갖고 답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 계산 절차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답일 때도 점수를 못 받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완벽히 수행해서 5점이라는 득점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은 하나하나 다 요즘에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친절하지 않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좀 굉장히 수용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재고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학생들이 실제로 가르쳐 보면 뭐 K모 시험이야 한번 평가 내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적 절차를 안 밟아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재고는 안 그래요. 뽑아놓고는 그다음부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요즘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경기나 서울영재고 실제로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시문이 한 페이지예요. 꼬리 문제까지 포함하면 거의 2-3페이지에 한 문제가 포함되는 그런 문제를 계속 낸다는 것은 이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영재고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하루 정도를 이제 같이 이제 프로그램 편성해서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지식 수준은 그러니까 1학년은 2학년하고 입장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1학년, 2학년하고 어떤 입장이 다르면 2학년은 대개들 가다잡혀가 길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말기 시점부터 거의 정형화된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여러 학생들이 모이는 그 교육 집단에서 비슷한 공장에서 찍혀나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2학년 말이 되면 비슷해요. 그래서 종합반이 많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몇 마디 들으면 얘가 공부를 뭘 했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이런 학생일 거라는 사실이 이제 짐작이 되는데 1학년 학생은 굉장히 괴로워요. 어떤 학생은 키워 위주로 공부, 어떤 학생은 이제 정규 진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자가학습을 하는데 뭐 흥미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1학년 말 정도의 그 영재고 입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직전의 학생들은 굉장히 그 상태들이 거칠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애들이 나온 성취들이 뭐 일관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재고 입시에서 특히 서울영재고는 그 학생들 중에 한 25명 내지 30명을 골라낸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골라내느냐? 요 네 가지 기준으로 골라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골라내는데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 절차가 많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정석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됩니다. 기하 벡터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미적분 이런 것도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오히려 더 독이 돼요. 그 다음에 경시 경험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제가 보면은 KM 1차시면 한 40점 정도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형태의 영재 의식 문제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지식이 확보된 학생들을 일단 그라운드로 놓고 보면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많이 시키면 돼요. 이런 공부를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거를 고민을 하겠다는 게 제 그 수업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